안녕하세요. 평생 곱게 자란 집안의 무남 동료인 37살 외동딸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골드미스이기도 하죠. 3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에 대한 마음이 급했답니다. 그러다 제 인생에 굴러들어왔던 A급인 줄 알았으나 사실 엄청난 패급이었던 한 남자 때문에 그 조급함을 내려놓게 되었죠.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제 경험을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지방에서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하시는 아빠와 현모양처이신 엄마 밑에서 부족하지 않게 자랐어요. 작게 시작했던 아빠의 사업이 점차 잘 풀렸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 저희 집은 이미 번듯한 중산층이 되어 있었을 정도로요. 그리고 저와 2살 터울이었던 오빠는 자수성가하신 아빠를 유독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아빠 일을 보다 전문적으로 물려받겠다며 아예 대학교 전공을 건축가로 갈 정도로요. 내가 태어나서 이룬 최대의 성과는 내 회사가 아니라 아들인 창수 너다. 내 친구 놈들도 다 네 이야기만 하면 부러워서 죽으려고 하지 뭐냐. 오빠는 어딜 가든 항상 아빠의 자랑거리였죠. 그렇게 똑똑했던 오빠 달리 저는 말 그대로 아주 철부지였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갈 건데 용돈 좀 주라. 또? 너 저번 달에 일본 다녀왔었잖아. 아, 일본은 거의 옆 동네잖아. 유럽 가고 싶단 말이야. 어? 아이, 아빠. 원 녀석도 우리 집이 망하면 그건 바로 내가 네 애교에 살살 녹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다 날라줬기 때문일 거다. 우리 예쁜 딸 이번에도 기어코 아빠를 무장 해제시켰네. 워낙에 듬직한 자식인 오빠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부모님은 제 철없는 어리광을 웃으며 받아주셨어요. 그렇다고 저를 마냥 오냐오냐 하지만은 않으셨지만은요. 자, 얼마가 필요한지 몰라도 네 계좌로 용돈 보냈다. 넉넉히 보냈으니까 혹시 조금 어려운 친구 있으면 네가 경비를 조금 더 부담해 줘라. 그리고 어딜 가든 나라 망신시키지 않게 그 나라의 매너를 항상 지켜야 해. 사람들한테 예의 있게 굴고. 알았지? 저희 부모님은 무례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셨거든요. 덕분에 저도 어디 가서 무례하다, 성격 나쁘다라는 소리는 듣지 않게 자랐고요. 이렇게 평생 철이 들지 않을 줄 알았던 제 성격이 조금 변하게 된 건 하나의 사건이 생긴 이후부터였어요. 우리 가족에게 너무 이르게 찾아온 끔찍한 비극 말이죠. 장수야! 그 사건은 바로 제가 22살 때 일어난 오빠의 사고였습니다. 오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오다 그만 빗길에 혼자 미끄러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오빠는 숨을 거두고 말았죠. 오빠의 죽음이 몰고 온 집안의 변화는 아주 컸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실어증을 앓으실 정도로 크게 충격을 받으셨고, 아빠는 잘 드시지도 않던 술을 입에 대셨죠.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을 지켜보던 저는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오빠 대신이 되어야겠다. 물론 건축에 대해 아무 지식도 없는 제가 아빠의 회사 일을 물려받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적어도 부모님께 더 이상 응석바지 딸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빠만큼은 못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조금이나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식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후 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지방대였지만 학사 경고까지 받을 뻔했던 학교 성적을 올려
높은 학점으로 졸업을 했고 졸업 후엔 살던 지역에 꽤 괜찮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죠. 더 이상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떼를 쓰지도 않았고 오히려 취업 이후엔 부모님께 용돈이며 선물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부모님께 부리던 애교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것 봐. 예쁘지? 내 첫 월급으로 산 엄마 아빠 선물. 이야, 장현이 훌륭하게 컸다. 이게 다 누구 덕분이지? 우리 엄마 아빠 덕분이지. 그지? 예전엔 그저 철없이 굴었다면 오빠의 죽음 이후엔 집안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애교를 부리기 시작한 거죠. 부모님이 다시 조금이라도 웃으실 수 있게끔요. 다행히 부모님께선 그런 제 노력을 알아주시곤 서서히 예전 모습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오빠가 죽기 전으론 돌아갈 수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다시 식사 자리에서 웃으며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빠의 이야기는 암묵적으로 금기가 되었지만은요. 그래도 다들 이 정도 변화하게 되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3살이 된 저는 어느덧 다니던 회사에 과장이 되어 있었어요. 주위 친구들은 어느덧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남자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친구들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손주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 난 우리 아빠가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분인 줄 정말 처음 알았다니까. 아주 바닥에 애랑 같이 누워서 놀아주셔. 입은 귀에 걸려서 내려올 생각도 안 하시고. 당시 부모님께선 제게 말씀은 안 하셨어도 한 번씩 죽은 오빠를 떠올리며 눈물을 짓곤 하셨어요.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항상 저와 함께 거실에 모여 앉아있던 부모님께서 안방문을 꼭 닫고 방 안에서 나오시질 않는데요. 그럴 때마다 전 조금이라도 부모님께서 편하게 우실 수 있도록 TV 볼륨을 크게 올리고 일부러 더 하하 웃고는 했죠. 부모님이 울고 계시는 걸 제가 까맣게 모르는 것처럼요. 저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제가 지금 이상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손주를 보여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결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요. 그런데 결혼을 당장 어떻게 합니까? 결혼은 뭐 혼자 하나요? 그래서 저는 지인들에게 소개팅을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철없던 20대 초반 이후 워낙 연애를 오래 쉬었다 보니 처음엔 만나기만 하면 뭐든 일사천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굉장한 오산이었죠. 결혼을 전제로 만나려다 보니 저도 그렇고 상대방 또한 서로의 조건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최대한 인성만 보려고 해도 남자들이 먼저 제 나이니 외모를 따지고 집안까지 따져대는 모습을 보니 영 호감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말로는 제가 살던 지방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나이는 저보다 2살 많다고 했어요. 이미 소개팅에 질릴 대로 질린 저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이번이 안 되면 결혼정보 회사라도 정말 등록해 볼 요량으로요. 그런데 소개팅에 나온 남자는 여태껏 만난 남자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 남자는 마치 20대 초반의 풋풋한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었죠. 연희 씨, 취미는 뭐예요? 전 요새 실내 암벽 타기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뭐랄까, 너무 힘든데 성취감이 든달까요?
뇌 운동도 열심히 해주는 것 같고요. 제가 비리비리해 보여도 속은 나름 다 근육입니다. 하하. 아, 네. 전 딱히 취미랄 건 없고, 퇴근하면 집에서 부모님하고 예능 보고 드라마 보고 그래요. 드라마 좋죠? 저도 가끔 봅니다. 어디 보자. 최근에 본 게 뭐더라?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요.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부모님이랑 시간을 보내느라 그런 거지. 저도 딱히 찾아서 보는 건 아니라서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어떻게든 제게 잘 보이려고 허둥지둥 대는 모습이었어요. 제 취미를 묻고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동안 너무 조건만 따지는 남자들만 겪은 저로서는 굉장히 호감적으로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가진 후 우리는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고 서로 나이가 나이인지라 빠른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린 남자는 이후 저희 부모님과 따로 연락까지 주고받으며 굉장히 살갑게 굴었어요. 제가 없어도 연락을 드려 함께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고 저희 아빠와 주말 약속을 잡아 등산을 가기도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런 예비 남편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고마워, 오빠. 우리 부모님, 친오빠가 죽은 후에 나를 전보다 더 애지중지하셨거든. 불면 날아갈까, 잡으면 부러질까, 아주 노심초사하시면서 말이야. 오빠처럼 나도 잃으실까 불안하셨던 거겠지. 근데 오빠처럼 자상하고 듬직한 사이라면 안심하고 나를 보내줘도 괜찮으시겠대. 부모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진 것 같아서 나 요즘 너무 좋아. 연희 네 오빠 이야기 듣고 나도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어. 내가 친아들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사위도 아들이라고 하잖아. 아들로서 잘해드리고 싶어. 너희 부모님께 말이야. 그리고 너한테도 아주 든든한 남편이 돼줄게. 우리 잘 살자. 너무도 듬직했습니다. 오빠의 죽음 이후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누군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이 저희 집에 잘하는 만큼 저도 예비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께서도 다행히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죠. 어머님, 오는 길에 꽃다발 좀 사왔어요. 너무 예쁘죠? 저처럼요. 아유, 그래, 고맙구나. 우리 딸은 무뚝뚝해서 생전 이런 거 사온 적이 없는데, 연희 너는 부모님이 어쩜 이렇게 예쁘고 살갑게 키우셨니? 있어 봐라. 이따 네 시아버지 퇴근할 때 치킨 한 마리 튀겨오라고 해야겠다. 큰 놈으로 가져오라고 할 테니까 같이 저녁 먹고 가려무나. 너무 좋죠. 제가 또 치킨 킬러잖아요. 예비 시부는 사시던 동네에 작은 치킨집을 하고 계셨어요. 오랫동안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동네 치킨집을 인수해 장사를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죠. 예비 시모는 평생을 주부로 사셨고 남편의 여동생인 예비 신우는 몇 년 전 일찍 결혼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혹시 귀한 외동딸 시집 보내시는데 우리 집안이 좀 기운다고 네 부모님께서 우리 명호를 마음에 덜 들어 하시는 건 아니냐? 어머,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오빠가 얼마나 살가운지 저희 부모님은 오빠 이야기만 나오면 한박 웃음이세요. 이런 사위라면 얼마든지 저를 맡겨도 괜찮으시겠다면서요. 아유, 말씀만으로도 고마우셔라. 우리 집이 무슨 복이 있어 너희 부모님 같은 훌륭한 분들과 사돈을 맺게 되는지 모르겠다. 연희 네가 우리 집 복덩이야. 예비 시모는 저희 집에 비해 좋지 않은 집안 사정 때문에 혹여 아들이 무시당하진 않을까 걱정하셨는지 가끔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절대로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고요.
그래. 그래도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성실한 거 하나만은 너희 집에 내놔도 안 빠질 거다. 요새 9급도 아니고 7급 공무원 시험에 붙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말이 7급이지 계속 승진하다 보면 나중에 나란 일에 크게 쓰일지 누가 아니? 원래 사업하는 집안엔 공무원 하는 식구가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 그런 예비 시모가 유일하게 자랑하던 건 바로 남편의 직업이었어요.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는 저도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예비 시모의 말에 항상 맞장구를 쳐드렸지요. 예비 시모의 자랑에 과장이 조금 심하게 들어가긴 했지만 차이 나는 집안 사정에 어떻게든 아들의 길을 펴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겠거니 생각하며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렇게 양가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저와 예비 남편은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돈댁 사정이 넉넉지 않다면서 하나뿐인 내 자식 결혼하는데 아빠인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아빠가 너희 집이랑 혼수는 전부 책임지 마. 그러니 너는 사돈 어른들과 명호가 부담 안 가지게끔 잘 말씀드려놔라. 아빠는 혹여 예비 시댁이나 예비 남편이 금전적으로 힘들까봐 걱정하셨는지 본인이 먼저 저희가 살 아파트와 혼수를 전부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지방이라도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 가격은 결코 싸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저는 가뜩이나 차이가 나는 집안 사정 때문에 걱정하던 예비 시모의 모습이 생각나 어떻게 이 사실을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댁에서 부담을 느끼고 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당시 우린 결혼 시기만 정해놓고 아직 상견례를 진행하진 않은 상태였어요. 무슨 일인지 아빠가 굉장히 바빠지셨거든요. 아마 아빠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저는 이런 집안 사정을 예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요새 아빠 사업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아빠가 집에도 계속 늦게 들어오시고 집에서도 무슨 통화를 하는지 계속 분주하시네. 그래서 말인데 아빠 일이 좀 정리될 때까지만 상견례 좀 미루고 싶은데 괜찮을까? 아버님 사업이? 왜? 혹시 뭐가 잘못된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원래 회사 얘기 집에 잘 하시진 않아서 말이야. 아무튼 그래 줄 수 있지? 부모님께 말씀 좀 잘 드려줘. 그런데 알겠다고 대답하는 예비 남편의 표정이 뭔가 못마땅해 보이더군요. 왜? 혹시 결혼 미뤄질까 봐 그래? 걱정하지 마. 아빠도 조만간 무슨 말씀이 있으시겠지. 그냥 걱정이 돼서 그러지. 아버님 사업이 잘못될까 봐. 에휴, 이렇게 착해요. 우리 남편 될 사람이.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저는 그런 예비 남편의 말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눈 이후 왜인지 예비 남편은 한동안 제게 시큰둥하더군요. 오빠,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돼? 일이 바빠서 그렇지. 내가 7급씩이나 돼서 아직도 민원 일을 해야 되냐고. 에이씨, 바쁘니까 그만 좀 끊어봐. 게다가 여태 제 앞에서 일에 대한 싫은 소리 한 번, 험한 소리 한 번 하지 않던 예비 남편이 이런 식으로 제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무척이나 당황했지만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기사를 몇 번 봐서 그런지 그저 요즘 들어 예비 남편이 많이 힘들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집에서 오랜만에 부모님과 TV를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비 시모의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한동안 찾아뵙지 못한 터라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님. 그런데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왜인지 예비 시모는 아주 격앙되고 날이 선 상태였어요. 예, 너희 아빠 사업 망했니? 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그리고 예비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여태 제가 알던 예비 시모와 수화기 너머의 사람이 정말 같은 사람인가 싶었어요. 무슨 소리긴? 명호가 너희 아빠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다길래 내가 너희 아빠 회사 주소지 찾아서 한번 직접 와봤다. 근데 왜 회사가 텅 비었냐? 여기 1층 통유리로 된 상가가 너희 아빠 회사라고 뜨는데 왜 죄다 망한 것처럼 비어 있는 거야? 옆에 식당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망한 거 아니었냐고 하더라. 너 여태 왜 말 안 했니? 이래서 계속 상견례를 미룬 거구나. 저는 당황스러운 눈으로 아빠를 쳐다봤어요. 이미 TV를 끄신 부모님께선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 건지 휴대폰 너머로 모든 내용을 다 들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죄송한데 저도 저희 아빠한테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묻긴 뭘 물어? 딱 봐도 망한 것 같구만. 회사 간판도 죄다 떼어져 있고 말이야. 아휴,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집 좀 산다고 해서 내 아들한테 뭐라도 떨어질까 싶어 납작 기어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네?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뭘 순진한 척하고 있어? 너도 너네 집 돈 좀 가진 거로 우리 은근 깔아봤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선물도 무슨 돈도 안 되는 꽃다발 같은 걸 사들고 와가지고 사람을 없이 봐도 유분수지. 야, 네가 집안 돈 빼면 솔직히 볼 게 뭐 있어? 코딱지만한 회사 다니면서 얼굴도 평범해 나이도 많아. 내가 우리 나란 일하는 아들 너 따위한테 주는 거 너무 아까우면서도 너희 집안에 돈 좀 있다고 해서 그거 하나 보고 결혼시키려고 했다. 근데 이런 말이 달라지지. 내가 여길 와보길 다행이지. 아주 조상신이 도왔어. 이건 사기 결혼이야. 난 이 결혼 못 시킨다. 어디 감히 내 아들 등골을 빼먹으려고 제 아빠 사업 망한 걸 숨겨? 여우 같은 년, 끊어. 제 할 말만 다다다 내뱉으며 고함을 지르던 예비 시모는 할 말을 다 마치자 멋대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 눈만 꿈뻑댔어요. 너무 놀라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리고 놀란 마음은 이내 눈물이 되어 흐르더군요. 제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자 놀란 부모님께선 저를 황급히 안고 달래주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겨우 진정하자 통화 내용을 모두 들은 아빠는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뭐 이런 못 빼어먹은 집안이 다 있어? 그리고 알게 된 전말은 이랬습니다. 아빠는 제 결혼식 전에 사업적으로 바쁜 일은 얼추 정리를 해두고 싶으셨대요. 바쁜 일 중 제일 중요했던 건 다름 아닌 회사 이전이었다고요. 회사가 커져 더 이상 지금 있는 사업장에서 직원들을 수용하기 힘들어진 아빠는 아예 5층짜리 건물로 이사를 하려고 서두르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전주에 건물 인테리어 공사가 전부 끝나 이사를 하셨던 거죠. 예비 시모가 찾아가 본 곳은 이사 후 텅 빈 아빠의 전 회사였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내심 그동안 속으로 걱정했던 아빠의 사업이 괜찮다는 걸 알게 되자 그제야 마음이 좀 놓이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이내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빠도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무리 제 자식 걱정이 되었다고 한들 이렇게 음흉한 짓을 해? 게다가 사업이 진짜로 망했다고 한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우리 집안을 돈으로만 봤다는 거 아니야?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는 집안이었구나. 나는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다. 행여 명호가 몰랐다고 해도 안 돼. 저런 집안에 내 귀한 딸을 시집 보내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심란했습니다. 저는 일단 아빠를 진정시킨 후 방으로 들어와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비 남편은 곧바로 제 전화를 받더군요. 그런데 예비 남편의 목소리가 글쎄 굉장히 퉁명스러운 게 아니겠어요? 왜? 오빠, 방금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우리 결혼 못 시키겠대. 나한테 여우 같은 년이라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데 난 정말 너무 놀라서. 나도 들었어. 근데 그게 뭐? 네가 먼저 우리 속인 거잖아. 뭐? 그리고 예비 남편의 이어진 말은 정말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휴대폰 넘어 제게 이야기하는 예비 남편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희 아빠 사업장 망한 거라며 엄마가 두 눈으로 직접 봤다고 하더라. 나 7급 공무원인 거 알지? 나한테 들어오는 선자리들이 얼마나 빵빵한 줄 알아? 그래도 너희 집에 돈 좀 있으니까 너랑 만나왔던 정을 생각해서 결혼해 주려고 했더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야, 우리 사이는 이제 끝이야. 너희 집에서 사업 망한 거 속인 거니까 파혼은 다 네 책임이라고. 알았어? 아, 진짜 굿이라도 해야 되나 재수없게. 예비 남편은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요. 예비 남편 또한 예비 시모와 다르지 않은 인간이었던 겁니다. 저희 집에 돈만 보고 저와 결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요? 처음 제게 반했다던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딜 간 거죠? 어떻게 돈이 이렇게 사람을 돌변하게 할 수 있나요? 저는 너무도 충격을 받은 나머지 침대에 누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태 믿어왔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고 속이 상하셨는지 함께 눈물 지으셨어요. 그래서 더 속이 상했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던 일이 결국 부모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든 꼴이 되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엄마 아빠까지도 속상하게 만들고. 울지 마라, 연희야. 네가 울면 이 엄마 가슴이 찢어져. 지금이라도 안 게 어디니.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자. 그래, 울지 마. 차라리 잘 됐다. 일 아니었으면 깜빡 속아서 네 인생 망칠 뻔했잖아. 앞으론 다신 그놈 만나지 마라. 아이 상대할 가치도 없는 놈이야. 그렇게 하루 내리 펑펑 울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더군요. 정신이 드니 그제야 분함이 몰려왔습니다. 감히 내 부모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다뇨. 부모님은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기 싫었습니다. 저는 우선 제게 그놈을 소개해준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 이딴 놈을 소개시켜줬냐고 따져 물을 작정으로요. 연희야, 잘 지냈어? 명호랑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오빠 그놈 정말 어떤 놈인 줄 몰랐어요? 그놈하고 그놈 엄마라는 여자가 저한테 글쎄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갑자기 왜 그래? 너희 결혼 준비 잘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명호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희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건축서적 끼고 다니던데. 뭐라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지인에게서 들은 예비 남편의 실체는 제 예상보다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놈 실체는 놀랍다 못해 추하기까지 하더군요. 걔가 내 SNS에서 어떻게 본 건지, 너를 얼마나 소개시켜달라고 졸라댔는지 몰라. 내가 걔 평소 연애 스타일은 잘 몰라도 사람이 직업도 좋고 평판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너희가 예쁘게 잘 만나기도 했고, 너희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처럼 예뻐해서 회사까지 물려받을 것 같다고 명호계가 얼마나 자랑을 해댔는데, 알고 보니 그놈은 처음부터 SNS에서 제 정보를 샅샅이 파헤친 뒤에 저를 소개받은 거더군요. 지인은 당연히 제가 알고 있을 줄 알았대요. 그놈이 나이가 있는데 서로 조건을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저한테도 다 알고 소개시켜달라고 한 거라고 솔직하게 말을 했다고 했다네요, 글쎄. 거기다가 하도 나란 일 하기에 자기 직업엔 꽤나 충실하고 만족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언감생신도 유분수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자기 혼자 들떠서 저희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까지 혼자 하고 있었다지 뭡니까? 하도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저는 지인에게 그놈과 그놈 모친이 제게 했던 얘기들을 전부 전해주었습니다. 제 말에 지인도 많이 놀랐는지 기함을 하며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자긴 정말 몰랐다면서요. 그렇게 지인과 전화를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어차 그놈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걸려오지 뭐예요? 아마 지인이 그놈에게 전화를 해서 따져 물었겠죠. 그놈 때문에 제게 욕이란 욕은 다 먹었으니까요. 저는 아까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고 당하고만 있던 것이 생각나 냉큼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연희야, 병훈이한테 연락 받았어. 우리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 조금 전에 내가 미안해. 아버님 회사 망한 게 아니라 더 넓은 데로 이사하신 거라며. 난 그것도 모르고 병훈이 전화 받고 곧바로 엄마한테 따끔하게 한 소리 했어. 잘 알아보지도 않고 너한테 뭐라고 하고 나한테도 잘못 전달해서 너랑 싸우게 만들면 어쩌냐고 말이야. 오해? 무슨 오해? 나는 네가 아버님 회사 망한 걸 일부러 나한테 숨겼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화가 났던 거야. 다른 말은 그냥 화가 나서 아무 소리나 내뱉은 거야. 진심이 아니었다고. 한 번만 믿어주라. 어? 저기요, 최명호 씨. 사람을 무슨 등신 혹으로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셨어요? 아무 소리나 내뱉은 거라고? 지랄하네. 너랑 네 엄마 그게 본심이었잖아. 우리 집 돈 보고 처음부터 접근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제가 지인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멍청하게도 제게 이 사태를 둘러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놈은 새카만 새치열을 계속해서 놀리더군요. 아니 연희야,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조건을 전혀 안 보고 만나. 안 그래? 내가 너랑 너희 부모님한테 잘해서 좋았다고 했지? 그것처럼 나도 그냥 조건 중 하나를 본 거야. 성격이나 돈이나 조건일 뿐이잖아. 안 그래? 그러지 말고 내가 잘못했어. 어? 아버님께서 우리 집도 혼수도 전부 해주려고 하셨었다며. 왜 말 안 했어? 감사하다고 따로 연락이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연희야, 우리 오늘 일은 없던 걸로 치자. 결혼 전 작은 해프닝이었다고 치고 말이야. 어? 개소리를 아주 정성스럽게도 하고 있네. 차라리 멍멍하고 짖어. 그게 듣기 덜 거북하겠다. 너 그리고 시멘트 종류가 뭐가 있는지는 아니? 강섬유가 뭔진 알아? 어? 어디 개미 코딱지만도 모르는 게 사업을 물려받겠다고 떠들고 다녀? 야, 누가 누구한테 뭘 물려줘? 우리 오빠가 아빠 회사 물려받으려고 어릴 적부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는 아니? 언감생심도 유분수지. 야, 물려받으려면 너희 아빠 치킨집이나 물려받아.
내가 그동안 차마 말을 못했는데 너희 집 치킨 누린내가 아휴 내가 참고 먹느라 죽는 줄 알았다. 얼마나 오래된 닭을 쓰길래 그러냐? 그러면서 너희 아빠 은근히 나한테 우리 아빠 분점 낼 생각 없냐고 물어보는 거 난 모른 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남의 사업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그러니까 그깟 맛없는 치킨이나 팔고 있지. 이제 보니 너희 아빠뿐 아니라 너희 집안 자체가 아주 상종 못할 집안이었네. 내가 이런 상그지 집안을 몰라보고 결혼하겠답시고 난리 부르스를 쳤다니. 진짜 내가 부모님 얼굴 보기가 창피하다 창피해. 내가 너 가만 안 둬. 이 지역 좁은 거 알지? 내가 아주 네 실체 방방곡곡 다 까발려 버릴 거야. 알았어? 연희야! 저는 숨도 쉬지 않고 그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죄다 퍼부었어요. 그리고는 그놈이 뭐라고 대답을 하건 말건 듣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죠. 전화를 끊은 후에도 아주 한참 동안 분이 풀리지 않더군요. 눈앞에 눈물 지으며 화를 내던 부모님의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거든요. 저는 바로 다음 날 그놈이 다니는 구청에 장문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 그놈의 파렴치한 만행을 전부 고발해버렸죠. 그리고 마지막 줄엔 이런 문장을 적어 넣었어요. 그 사람은 평소 자기가 나란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인재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공무원에 대한 명예실추 아닌가요? 부디 권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킨 이 사람에게 진정한 공권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놈을 소개시켜준 지인에게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게 돈을 노리고 접근한 놈을 소개시켜준 건 사기 방조죄 아니냐면서요. 제가 죄명을 들먹이자 지인은 겁을 먹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사과하면 좋겠냐고 묻더군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놈이 어떤 인간인지 그놈을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죄다 퍼뜨려 주세요. 오빠 그놈이랑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라면서요. 아주 개망신을 시켜달라고요. 평생 이 지역에서 고개 빳빳이 못 들고 다니게요. 사실 저도 오빠 잘못 없는 거 알아요. 오빠도 그놈한테 깜빡 속은 거잖아요. 오빠는 무슨 죄예요? 그딴 버러지 같은 놈 때문에 저한테 이런 원망이나 듣고요. 그러니까 부탁 좀 할게요. 저 진짜 너무 분해서 그래요. 지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제게 대답했습니다. 지인도 그놈에게 잔뜩 약이 올라 있었거든요. 그럴 만도 했죠. 지인은 뭔 죄랍니까? 괜히 엄한 놈 저한테 소개시켜줬다가 저한테 이런 전화나 받고 말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 그렇게 작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2다리 건너면 서로 다 아는 사이일 정도거든요. 게다가 그놈과 그놈 부모가 다니던 그 교회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곳이었고요. 얼마 뒤 저는 구청에서 제가 넣은 민원에 대해 그놈에게 내려진 징계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아주 고소했어요. 그렇게 자기가 7급이다 노래를 해대더니 8급 공무원으로 강등이 되었더군요. 사실 이 정도 일로 그렇게까지 큰 징계를 받진 않는다고 하는데 지인의 말을 들어보니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그놈은 정말 김칫국을 하루에 한 사발씩 들이켰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 결혼하면 곧 공무원 생활 그만둘 거라고 글쎄 직장에서 그렇게 떠들고 다녔답니다. 장인 될 사람 사업장에 가서 일 배워서 사업 물려받을 거라고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생각한 건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누가 그놈을 강제로 끌어안혀서 깔때기로 김칫국을 들이부었던 걸까요? 아무튼 그놈은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일에서 마음이 떠났는지 업무를 굉장히 설렁설렁 처리했다고 하네요. 덕분에 불만 가득한 민원을 잔뜩 받았고 실제로 몇몇 민원인들과는
고성을 지르며 싸우기도 했었다더군요. 그러던 와중 제 폭로글이 이슈로 떠올라 강력한 징계를 받았던 거죠. 아마 최명호 그 새끼 이사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미 소문 쫙 나서 걔랑 걔네 부모는 교회 나오지도 못하던데 공무원 사이에선 아예 엄청나게 와전된 소문까지 퍼졌대. 뭐라고 났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천하의 쌍놈이 되어 있다더라. 하지만 전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구청 위생과에 그놈 부친의 치킨집마저 익명으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동안 먹어왔던 닭들이 싱싱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분명 위생적으로 뭐가 하나 걸려도 걸릴 거다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놈 부친의 영업장은 과태료를 세게 물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이미 한 번 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가게 하나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사돈 될 사람 사업에 콩고물이나 넘보다니 누구 사업 말아먹을 일 있나요? 정말 자업자득이었죠.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부모님께 제가 그놈에게 보복했던 일들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제게 그저 수고했다고 잘했다고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굉장히 통쾌해하실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부모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속 시원하지 않아? 엄마 아빠 둘 다 표정이 왜 그래? 잠시 망설이시더니 아빠가 제게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연희야, 너 빨리 결혼하려고 했던 거 다 우리 때문이냐? 우리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엄마가 눈물을 터뜨리시더군요. 엄마, 왜 울어? 우리가 미안하다, 연희야. 우리도 귀가 있어. 일이 하도 커졌다 보니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도 많이 받았다. 그러다가 네 친구 엄마한테 듣게 됐어. 네 친구가 괜히 자기가 결혼에 대해 너한테 부추겨서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든 것 같다고 걱정했다더구나. 이거사, 우리가 왜 네 결혼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겠니? 이유가 그랬던 줄도 모르고 항상 우리 눈치만 보던 네가 드디어 네 인생을 살겠다는 것 같아 그렇게 기뻐했던 거다. 네가 이제 네 오빠의 그늘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말이야. 엄마. 네 엄마 말이 맞다, 연희야. 이게 다 우리 탓이다. 창수를 그렇게 보내고 그래도 네 앞에서 그렇게 티를 냈으면 안 되는 건데 말이다. 네가 창수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의젓하게 굴려는 걸 알면서도 차마 창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가 힘들어 너한테 모른 척 했던 거야. 그렇게 우리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잘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독이 되었구나. 서로 상처가 골마가게 내버려 두었던 거야. 연희야, 너는 너대로 살면 된다. 창수의 대신이 될 필요도 없고 창수를 닮을 필요도 없어. 이 말을 너무 늦게 해주어 미안하다. 우리가 미안해. 엄마와 아빠의 말에 그동안 혼자 애태웠던 시간들이 떠오르더군요. 부모님을 생각하며 혼자 전전긍긍하고 혼자 고군분투해왔던 시간들이요. 눈물이 봇물 터지듯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흘러나왔습니다. 부모님의 말이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놔도 된다는 허락의 말 같았어요. 엄마, 아빠, 연희야. 우리 세 가족은 오빠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서로를 부여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진정으로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 앞에 나란히 마주해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야, 이 썩을려나. 어머, 깜짝이야.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네가 인생 망하게 한 내 아들로 매미지. 아, 안녕하세요, 아줌마. 뭐? 안녕하세요?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그놈의 모친이었어요. 제가 혹시라도 자기의 전화를 받지 않을까 싶어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랬어도 되는데 말이죠. 이 여자의 아들놈에겐 마지막으로 실컷 퍼부어 주었지만 이 아줌마에겐 저번에 된통 당하기만 하고 말로 되갚아 주지 못해 언젠가 전화가 오게 되면 꼭 보복해 주리라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야, 너 대체 우리한테 무슨 원수가 적길래 우리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 내놓는 거야? 어? 치킨집 신고한 것도 너지? 이 우라질려나. 너 때문에 우리 가족 교회도 못 나가고 집 밖에 고개를 들고 나가지도 못해. 내 아들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 신청까지 냈어. 알어? 이 아줌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제게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큰 소리를 쳐대더군요. 정말요? 어디로요? 알려주세요. 그 지역에도 그놈 실체 싹 다 까발려버리게. 그래야 거기서도 얼굴 못 들고 다니죠. 그리고 저기요. 금붕어세요? 기억력이 엉망이시네. 이게 다 아줌마가 원흉이잖아요. 아줌마가 그때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쌍욕을 하고 대가들 먼저 파혼시킨 거 기억 안 나세요? 아줌마 집안 말아먹은 건 다 아줌마가 자초한 일이에요. 자업자득 아시죠? 뭐야? 저도 덕분에 고생 꽤나 했어요. 가뜩이나 일하면서 문서 작업하기도 힘든데 일일이 타자 쳐가면서 민원 작성해서 신고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 줄 아세요? 저 손가락 너무 뻐근해서 마사지도 받고 왔잖아요. 아, 그래도 아줌마 씩씩거리는 목소리 들으니까 그동안의 제 노력이 헛수고가 아닌 것 같아서 뿌듯은 하네요. 뭐 이런 사이코 같은 게 다 있어? 너 당장 내 아들 인생 원래대로 돌려놔. 알았어? 안 그러면 내가 너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떻게 돌려놔요? 제가 무슨 마법사도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제발 아줌마네 집안이랑 엮이기 전으로 제가 돌아가고 싶네요. 나중에라도 그런 능력 생기면 저 좀 빌려주세요. 아셨죠? 아우, 속 시원해라. 저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아줌마 번호랑 이 번호 전부 다 차단할게요. 뿅!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전화가 걸려온 번호와 그 아줌마의 번호를 전부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놈 번호야 진즉에 차단했고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그 집안과의 인연은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누군가는 제게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악독하게 굴었어야 했냐고요. 하지만 다들 제 말엔 공감하실 겁니다. 가족은 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감히 제 오빠의 빈자리를 넘보고 저희 부모님을 우습게 한 그 쌍놈의 집안을 저는 도저히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 싫었어요.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놈 가족들은 결국 이 지역에선 도저히 살 수가 없었는지 그놈이 발령났다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부모님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고 엄마는 여전히 곱고 건강하시고요. 저는 아직 다시 누군가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히 부모님과 지내는 이 시간이
너무도 좋고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땐 조급해하지 않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긴 시간을 들여 알아간 후에야 결혼을 결정하든 말든 할 생각입니다. 2번 실수하긴 싫으니까요. 가족을 새로 만든다는 건 아주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곁에 가족과 함께 계신가요? 그럼 그 가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다면 한 번쯤은 서로 속내를 털어놓고 대화해 보세요. 저처럼 너무 멀리 돌아오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2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살다 보니까 제 인생이 이렇게 사연 많은 인생이 될 줄 몰랐어요. 이걸 주변에 터놓고 말하자니 제 얼굴에 침뱉기 같아서 말할 수 없던 그런 사연이라 혼자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채널이라 오늘은 제대로 한번 털어놓으려고 해요. 요즘은 투자 안 하고 살면 바보 소리 듣는 시대라고 하죠. 부동산이나 주식에 너도 나도 돈만 있으면 투자하고 보는 시대인 것 같아요. 투자하는 마음이야 대박 나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거겠지만 투자가 그렇게 쉬웠으면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이런 인생의 진리도 모르고 투자 우습게 봤다가 온 가족 거리에 나앉게 할 뻔했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랍니다. 지금이라도 한 방을 꿈꾸고 주식에 섣부른 기대를 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를 바랄게요. 인생 한 방을 꿈꾸던 남편은 원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던 사람이었죠. 보통 애들 키우다 보면 부부들 가사노동이나 육아 문제로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저는 남편과 집안일, 육아로는 싸워본 적이 없답니다. 특히 첫째랑 둘째가 2살 터울이라서 육아로 정신 없을 때는 남편이 나서서 밥상도 차리곤 했어요. 요리도 남자치고는 잘하던 편이라서 생선을 직접 구워서 한 상을 차려내기도 했죠. 그리고 밥상 다 차려놓고 나면 남편은 저를 부르며 말했답니다. 여보, 내가 애들 보고 있을 테니까 당신부터 저녁 먹어. 내가 애들 보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얼른 먹고 와서 애들 봐. 내가 밥 먹고 마지막 정리할 테니까. 주방 일은 남자가 하는 거야. 애들이 엄마랑 잠시도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 봐. 따뜻할 때 얼른 당신 먼저 먹어. 밥 먹고 내가 분리수거까지 다 하고 올게. 애들 키우는 엄마들 보면 국 따로 밥 따로 먹는 거 엄청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가정적인 남편 덕분에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늘 잘 챙겨 먹는 편이었죠. 게다가 출근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도 알아서 척척 들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매번 아침마다 음식물 쓰레기 당번처럼 들고 나가는데 옷에 냄새라도 배일까봐 말렸던 적도 있어요. 여보, 음식물 쓰레기 두고 나가. 출근할 때마다 그런 거 들고 나가면 손도 찝찝하고 혹시라도 버리다가 옷에 뭐라도 묻으면 어떡해. 에이, 괜찮아. 잠깐인데 뭘. 아침에 음식물 쓰레기만 버려줘도 당신 할 일 줄어드는 거잖아. 하루 종일 애들 보느라 힘들 텐데 내가 이거 하나 못 버리겠어? 그래도 누가 보면 저 집 여자는 아침마다 남편 손에 쓰레기 들려서 보낸다고 욕하겠네. 그거 동네 사람들끼리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나 진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남자들이 가장 기피한다는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라던데 남편은 말 안 해도
아침에 버리고 나가야 편하다면서 꼭 그걸 들고 나갔어요. 오죽하면 아침마다 쓰레기 들고 나가는 남편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욕하는 거 아니냐면서 우스갯소리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아이들이 한 살씩 커갈수록 그야말로 최고의 아빠였죠. 첫째가 아들이라서 클수록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에너지가 하루가 다르게 넘쳐났어요. 남편은 늘 남자애는 몸으로 아빠가 같이 뛰어놀아줘야 금방 큰다면서 주말이면 아들을 데리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때마다 남편 옆에서 방방 뛰면서 신이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죠. 아빠, 우리 오늘은 어디로 가요? 오늘은 아빠랑 지훈이랑 축구 교실 갔다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먹고 오자. 신난다. 아빠 최고. 나랑 같은 유치원 다니는 친구는 아빠가 같이 축구도 안 해준대요. 우리 반에서 아빠랑 축구도 하고 총놀이도 하는 애는 나밖에 없어요. 어이구, 그랬어? 아빠가 더 분발해서 우리 지훈이 재밌는 거 잔뜩 만들어줘야겠네. 큰아들은 유치원만 가면 주말에 아빠랑 뭘 했는지 떠드는 게 자랑일 만큼 아빠 껌딱지였어요. 확실히 남편이 아들과 같이 직접 뛰고 이것저것 많이 해줘서 그런지 큰아들은 남편을 저보다 더 따랐습니다. 이런 남편 덕분에 저는 2살 터울이었던 둘째 딸까지 키우면서도 이 정도면 애들 키울만 하다 싶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편을 누구보다 좋아했던 건 특히 친정 아버지셨죠. 남편이 집안일에 육아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주니까 우리 딸 시집 잘 갔다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남편만 보면 당부하듯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서방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아줘. 돈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부부란 자고로 같이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가족들 다 건강하고 애들 문제없이 잘 크는 거 보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나? 난 정말 자네랑 우리 딸 잘 사는 것만 보면 너무 고맙네. 제가 더 잘해야죠. 지금은 아내도 일하면서 애들까지 보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클수록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질 텐데 더 잘해야겠다 싶어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처럼만 이렇게 쭉 행복하게 살아. 아버지는 남편과 저를 보면 사는 게 보기 좋다면서 이런 식의 덕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버지가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하다고 말하면 나중에 애들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더 잘 벌어야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항상 남편은 아버지의 덕담과 달리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가장이 되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시댁이 형편이 좋지 못해서 남편과 아가씨가 힘들게 컸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늘 남편은 저만 보면 다짐하듯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자식들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면서 살 거야. 당신 지금도 100점짜리 아빠야. 여기서 더 잘하려면 슈퍼맨이 돼야 할 텐데. 이런 거 말고 멋진 차 타고 애들 학교 데리러도 가고 갖고 싶다는 장난감도 턱턱 사주고 가족들이랑 해외여행도 계절마다 가는 그런 아빠 하고 싶다고. 그렇게 사는 집이 세상에 몇이나 있어. 그냥 집 근처 공원이나 다니면서 살아. 당신 두고 봐. 내가 꼭 슈퍼카 뽑아서 진짜 슈퍼맨 아빠 남편 될 테니까. 남편 마음이야 100번 이해하지만 가끔은 꼭 저렇게 해야 될까 싶을 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뭐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지 계속 자기는 좋은 차, 좋은 집 다 누리고 살 거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 사면서 늘 하던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싶었죠. 평범한 서민이 저렇게 살려면 로또 말고 답이 있을까요?
그래서 남편이 복권 사고서 귀여운 허풍을 떨고 있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정말로 외제차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책자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복권 당첨됐어? 갑자기 차는 뭐하러 봐? 아니, 그냥 혹시나 하고 보는 거지. 우리가 벼락처럼 돈이 생길 수도 있잖아. 뭐야, 정말 나 몰래 복권이라도 됐어? 아니야, 그냥 본 거야. 먼 훗날 바꿀지도 모르는 우리 차라고 생각하고 본 거야. 그때 장난처럼 말하는 남편이 좀 의아하긴 했어요. 정말 자동차 매장에라도 다녀온 건지 외제차 책자를 보고 있었죠. 그래도 차가 바뀌거나 하지 않아서 그냥 잠깐 구경 다녀왔구나 하고 넘겼어요. 그러다가 육아로 싸워본 적 없던 저와 남편은 큰애가 유치원 7살이 되면서 한번 크게 다툴 뻔했던 적이 있었죠. 요즘 세대 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들 영어 유치원으로 말들이 참 많기도 해요. 저랑 남편은 아직 유치원생인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 간다고 제대로 영어를 잘 배울 수 있을까 싶어서 별로 관심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유치원 잘 다니던 큰아들이 7살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졌는지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묻는 거예요. 우리 석현이도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윗집 사는 부부는 석현이보다 어린애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것 같더라고. 무슨 영어 유치원이야. 석현이 지금 유치원 얼마나 잘 다니고 있는지 몰라? 부모가 애한테 욕심 부리면 애들 망치는 거야. 당신도 한번 잘 생각해봐. 석현이보다 어린애가 영어 배우면서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석현이 혼자 뒤처지면 어떡해? 우리는 애들 조기교육 시키는 것도 없잖아. 우리 애들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 근데 무슨 조기교육이야? 그리고 영어 유치원이 얼만 줄이나 알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다는데 우리 둘 월급으로 그게 가능하기나 해? 뱁새가 황새 쫓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야. 그냥 애들은 애들답게 크게 두자. 지금도 잘 크고 있잖아. 남편은 제 말에도 한숨을 내쉬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자식이 좋은 환경에서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저도 굴뚝 같았죠. 그런데 영어 유치원으로 옮기면 한 달에 큰 아들한테만 100만 원이 넘게 깨질 텐데 그 돈을 감당하기는 무리였어요. 게다가 이제 겨우 7살 되는 아이한테 교육비로 100만 원을 넘게 투자하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은 다른 집 애들도 다 가는 영어 유치원에 우리 애들만 돈 때문에 못 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걸 알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쓸 틈도 없었어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이 있죠. 제 남편 투자의 투자도 모르던 문외한이었어요. 삼시세끼 잘 먹고 회사에서 맡을 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당시 한동안 남편이 안색이 안 좋길래 몸이 아픈가 싶었죠. 남편은 제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도 한동안 야근하느라 힘들어서 그런다면서 말을 돌렸어요. 그러다가 몸이 안 좋다고 조퇴하고 집에 일찍 온 남편이 쉬고 있는데 갑자기 형사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양쪽으로 서서 남편을 붙들며 말했어요. 김석호 씨, 당신을 7억대 공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 수사할 방침이에요. 저는 형사들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제대로 잘 기억도 안 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남편인데 공금 횡령이라니 제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그동안 한없이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빠였는데 공금 횡령으로 긴급 체포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해서
형사들을 보면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뭐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김석훈 맞는데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 내부 감사 진행하다가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분께서 이번 공금횡령 사건 주범이라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7억대 공금횡령 주범이 남편이라는데 실제로 제가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도 형사들이 뭐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남편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묻기만 했죠. 그제야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남편이 울먹이면서 제게 그동안 있던 일을 실토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나 정말 당신이랑 애들이랑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뿐이야. 어느 정도 벌면 그만두려고 했었어. 당신 미쳤어? 회사 돈으로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지금 잘 살아보자고 한 짓이 겨우 이따위야? 내가 주식에 손만 안 댔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미안해. 여보, 나 근데 정말 우리 집을 위한 일이었어. 믿어줘. 우리 애들한테만큼은 가난한 아빠 되고 싶지 않았어. 알고 보니까 남편은 그동안 사내에서 직원들 몇 명과 횡령한 돈으로 주식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때 오열하면서 말하는 남편의 말이 참담하게 들렸어요. 그때 큰아들이 7살, 작은 딸도 겨우 5살 됐을 때 있던 일이었죠. 대낮에 그것도 내 집에서 남편이 긴급 체포가 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에 주식에 대해 입도 뻥끗 안 하던 남편이 뒤로는 공금 횡령까지 하면서 주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도 들었어요. 결국 집에서 긴급 체포된 남편은 횡령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횡령한 돈도 주식으로 몽땅 날려서 남은 것도 없던 빈털털이었죠. 그때는 정말 친정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친정아버지는 자수성가로 건물부터 금, 부동산 등 성실하게 자산을 이루신 분이라 남편의 범법 행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이런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남편의 빈자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걱정이었죠. 그리고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 해도 범법 행위를 저지른 남편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결정도 못했었죠. 그 후 아이들에게는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3년 정도 가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한테 남편의 범죄 사실을 말하려니 입이 떨어지질 않아서 나중에 더 크면 말해줘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큰아들은 남편이 인사도 없이 출장을 갔다면서 우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때를 써서 아빠가 나한테 인사도 없이 갔나 봐. 엄마, 아빠 안 오는 거 아니지? 아빠랑 같이 야구하러 가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간 거야? 아빠 나빠. 아니야. 아빠가 약속 때문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대.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아빠가 날 버렸어. 나랑 약속했는데 내가 매주 놀자고 해서 아빠가 나 버린 거야. 그렇지, 엄마? 엄마도 나 버릴 거야? 아니야. 엄마 여기 있잖아. 그런 말 하지 마. 주말이면 늘 큰아들과 자석처럼 붙어 다니던 남편이라서 아들이 빈자리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울면서 투정 부리는 아들 안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막막한데 아이들은 어땠을까 싶어요. 특히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셋이 마트라도 가면 아빠와 다정하게 마트에온 다른 가족들을 보며 한동안 눈을 떼질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다 아팠어요. 둘째 딸도 늘 집에 오면 남편과 같이 보던 동화책만 혼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 옆으로 가서 동화책을 대신 읽어주려고 하면 딸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아빠가 잘 읽어줘. 나 잠들기 전에 아빠가 이거 읽어줬었단 말이야. 엄마, 아빠한테 전화 좀 걸어줘. 아빠는 우리랑 시간이 달라서 지금 잘 시간이야.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아. 한 번씩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는 애들 때문에 둘러대느라 혼을 다 뺐어요. 그러다 안 갈 것 같던 시간도 흘렀고 남편이 석방되던 날 저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바로 집으로 와서 가장 먼저 아이들부터 만났어요. 아들이 10살, 둘째가 8살이 되던 해 오랜만에 남편을 본 아이들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특히 아들 지훈이는 남편한테 안기면서 통곡을 하며 말했어요. 아빠, 그동안 왜 연락도 없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이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바빠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 내 새끼들 아주 잘 컸네. 아빠, 이젠 어디 가지 말고 우리랑 평생 같이 살아요. 남편이 수감된 3년 동안 저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고 자연스레 그 기간 동안 아이들도 남편과 일절 연락이 닿을 수가 없었죠. 그때는 친정 식구들도 배신감이 커서 오로지 시댁에서만 남편 면회를 다니곤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몇 번 남편을 보러 갔는데 그때마다 다 식구들을 위한 거였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남편의 변명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정직하게 번 돈도 아니고 공금횡령이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남편이 석방되고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3년 동안 남편 없이 아이들이랑 세 식구 나름대로 잘 살았으니까 이혼해도 큰 무리가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아들은 그동안 남편이 없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완전히 남편 옆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잠을 잘 때도 남편 손을 잡아 끌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빠, 오늘은 나랑 자요. 어젠 동생이랑 잤으니까 오늘은 나랑 자야 되는 날이에요. 엊그제도 아빠 지훈이랑 잤잖아. 오늘은 아빠 할머니네 가서 자고 올게. 아니야. 아빠 할머니네도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있어요. 아빠 또 간다고 하고 3년 뒤에 올지도 모르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아들은 남편이 다시 집에 온 뒤로 저와도 쉽게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나중에 상담을 받아보니까 아들은 친구 같은 아빠와 하루아침에 헤어져서 분리불안증을 앓고 있던 상태였죠. 그때 남편은 자신 때문에 아들이 심리적 불안을 얻었다며 괴로워했어요. 결국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잠시 접어두고 남편과 단도직입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한 짓 가족 생각해서 한 짓이라도 평생 용서 못 받을 짓이야. 앞으로도 당신이 또 주식에 손대거나 위험한 짓 하면 나 그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할 거야. 그때는 우리 지훈이가 아무리 애원하면서 아빠 찾아도 난 절대 용서 안 해.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나한테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줘. 나 알잖아. 방법은 잘못됐지만 정말 난 우리 가족뿐이었어.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던 거죠. 그 후 남편은 번듯한 직장은 없었지만 돈이 될 만한 일에는 몸을 아끼지 않고 무조건 다 했어요. 그렇게 석방 후 1년 정도 투자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던 남편은 배달하다 여러 번 사고까지 나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타이밍이 조금만 안 맞았어도 남편이 크게 다칠 뻔한 사고였죠. 그때도 오토바이 사고로 며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한숨을 쉬며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도 없잖아. 내가 가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도 가장인데 집에만 있기도 미안하고 나도 이제 슬슬 일다운 일 좀 해보고 싶어. 한동안 크고 작은 사고를 겪으면서 이러다가 사람 잡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때 친정아버지도 남편한테 자꾸 사고가 나니까 걱정이 많으셨어요. 친정아버지 그 당시 일용직으로 고생하던 저와 남편을 불러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자네, 일용직 말고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야? 벌써 1년째 이 일 저 일 하면서 몸만 상하고 있잖아. 그게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취업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가게라도 차려보면 어떨까 하는데 이것도 저희 형편상 어렵네요. 그러니까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고 했었잖아. 이번에 내가 3층 건물 1층 자리에 공실 생겼는데 그 자리에서 가게 한번 해봐. 내가 자네 예뻐서 해주는 거 아니니까 똑바로 해. 내 손주들 그리고 내 딸 위해서 잘 살아보라고 해주는 거니까 다른 생각 말고 장사 열심히 할 생각만 해. 아버지는 결국 남편한테 치킨 가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때 남편은 아버지 손을 잡으면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죠. 저도 그제야 매일 생사를 오고 가는 남편 걱정을 덜 수 있었어요. 그렇게 치킨 가게를 차린 남편은 한동안 가게에만 붙어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끔씩 친정 아버지를 불러 치킨에 맥주도 한잔 하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늘 남편 자라나 감시하러 간다면서도 둘이 밤새도록 떠들기도 했죠. 이제는 우리 가족도 점차 평범한 생활을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괜찮아졌다 싶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평소 건강도 잘 챙기셨고 누구보다 건강했던 아버지라서 치료만 받으면 괜찮아지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결국 치료 도중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항상 든든하게 가족을 지켜오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온 가족이 다 슬퍼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까지도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남편은 친정 아버지 빈소 앞에서 오열을 하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저 성공하는 거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꼭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직 은혜도 다 갚지 못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죄송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요? 제대로 취업도 못하고 사회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일용직을 전전하던 남편에게 유일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그때 치킨을 핑계로 남편을 찾아가서 지난 날은 털어내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자면서 위안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정말 사위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장난 같은 운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 장례가 끝난 후 남편은 일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일에만 빠져 살았어요. 아무래도 자기를 끝까지 믿어준 아버지가 갑자기 떠나니까 충격이 큰 것 같았죠. 그렇게 일만 하게 뒀는데 한 번은 집에 올 생각도 안 하고 가게에만 있는 거예요. 애들 재워놓고 혼자 가게로 갔는데 저는 그때 가게에 있는 남편 모습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가게 영업 끝내놓고 혼자 가게에서 주식 방송을 보고 있는 거 있죠? 너무 놀라서 남편한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뭘 보는 거야? 설마 또 주식이야? 여보, 당신이 이 시간에 여길 어떻게 온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당신이야말로 여기 이러고 있어. 그게 있잖아. 오늘 처음 본 거야. 그 말 진짜야? 나 지금 CCTV 돌려서 확인해 볼 거야. 저는 처음이라면서 횡설수설하면서 말하는 남편이 못 믿어왔어요. 그래서 남편을 밀치고 카운터로 가서 컴퓨터로 CCTV를 돌려봤죠. 그랬더니 그동안 일은 아르바이트생이 다 하고 남편은 카운터에서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게다가 카운터에 찍힌 CCTV를 보니까 남편은 가게에 있는 컴퓨터로도 주식 차트만 보고 있었어요. 도박이나 투자는 지나가는 개가 똥을 끊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남편이 주식 차트 보는 모습을 보는데 차라리 똥개가 똥을 끊는 게 빠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한테 소리치며 말했어요. 주식하다가 인생 나락으로 떨어져 봤으면 됐지. 아직도 주식을 해? 내가 당신 주식 또 하면 이혼이라고 했지? 한 번만 봐줘. 정말 안 그럴게. 이렇게 장사해서 언제 돈 벌어? 나도 장인어른처럼 살고 싶어서 그랬다고.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옛날에는 나랑 애들 때문에 주식했었다며? 이제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서 그랬다고? 어쩌면 그렇게 뚫린 입으로 변명만 나와? 사실 가족들은 다 핑계잖아. 그냥 돈 많이 벌고 싶던 거잖아. 자꾸 가족들을 방패로 변명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화를 냈더니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내며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도 돈 좀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었어. 이렇게 듣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당신은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컸으니까 모르겠지. 돈은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된다고. 이혼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돈 마음껏 벌고 살아. 나는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한시도 못 사니까. 제가 남편한테 이혼하겠다고 말하자 남편은 달려나와서 저한테 애걸복걸하며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매달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또다시 주식에 손을 댄 남편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가족이 우선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남편 짐을 다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게 전화해서 울면서 애원했어요. 우리 애들 아직 초등학생이야. 아빠 없는 충격을 2번 겪게 할 수 없잖아. 또 애들 핑계대고 있는 것 좀 봐. 애들한테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이혼 안 해줘. 끝까지 이혼 못한다면서 버티는 남편 때문에 저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애들을 어쩌나 걱정했는데 남편이 이혼 못 해준다고 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걸 보고 애들이 잔뜩 겁먹어서 친정에 가 있기도 했죠. 오죽하면 아들이 아빠 무섭다면서 친정엄마한테 집에 가기 싫다고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김서방, 능력이 없으면 성실하게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주식에 또 손을 대? 내가 주식하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장사가 하루 이틀에서 대박이 날 것 같으면 다 장사하지 누가 회사를 가. 나는 자네처럼 요행을 바라는 사위 필요 없으니까 하루빨리 갈라서게. 어머니는 저희가 어릴 적에 시장에서 오랜 기간 장사를 해본 적이 있던 분이라 남편을 더 타박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은 억울하다면서 끝까지 이혼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제가 일하던 보건소 앞에까지 찾아와서 남편은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울면서 말했죠. 여보, 나 정말 기회 좀 줘. 내가 잘할게.
난 그동안 당신한테 수도 없이 기회를 줬어. 심지어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줬던 기회를 무용지물로 만든 건 당신이야. 그러니까 곧게 이혼이나 해. 남편은 보건소 앞에서 정말 오열을 하며 울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저는 남편을 그 자리에 두고 얼른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전화, 문자 다 피하니까 남편은 목표를 바꾸기 시작했죠. 바로 저희 친정엄마를 찾아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엄마를 찾아갔던 날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친정에 홈 CCTV가 없었다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한창 저한테 이혼 못한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저랑은 대화가 안 된다 생각했는지 친정으로 갔던 겁니다. 거기다 이혼하는 마당에 장모님 댁 간다고 홍삼까지 사서 간 모양이었죠. 그날 점심쯤 엄마는 남편이 집에 다녀갔다면서 저한테 당시 상황을 전화로 설명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문도 안 열어주려 했는데 집 앞에서 너무 애원을 하며 말하길래 문을 열어주셨대요. 그리고 거실에 앉은 남편은 엄마에게 홍삼을 건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이거 좀 드세요. 통화하는데 기운 없어 보이시길래 사왔어요. 일단 이거 한 포 드시고 저랑 천천히 대화 좀 해주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자네랑 이런 거 마시고 얘기하게 생겼나? 장모님, 저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 좀 달라고 빌러왔어요. 저 그동안 이혼 소송하는 아내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정말 면목 없습니다. 이거라도 한 포 드세요. 남편은 괜찮다고 거절하는 엄마의 말에도 귀엽고 홍삼을 한 포 까서 엄마한테 하나 내밀었다고 했죠. 결국 이미 깐 걸 손에 쥐고 있으니까 엄마도 홍삼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홍삼 마신 걸 본 남편은 엄마 앞에 대뜸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저 정말로 가정 지키고 싶습니다. 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막아주세요. 어떻게든 제가 되돌려 놓겠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미 신뢰가 깨졌는데 부부가 어떻게 더 살아. 그리고 그 주식 그거 자네 장인어른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코 이 사단을 만드네. 아휴, 나는 내 딸 설득 못해. 자네 탓을 해야지 누구 탓을 하겠나? 안 그래? 저 정말로 믿어주세요. 진짜예요. 장모님이 아내만 설득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실망시키는 일 없게 할게요.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께 저 정말 잘했잖아요. 그동안 정구도 갈러오고 무거운 거 들어도 주러 오고 저 정말 듬직한 사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저 좀 믿어주세요. 그동안 사위로서 자기는 참 잘했다면서 엄마를 설득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딸 고생하는 거 옆에서 다 봐온 엄마가 호락호락 했겠습니까? 결국 한참을 남편과 얘기를 하다 겨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철거머리가 따로 없다는 생각에 하루빨리 남편과 정리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챙기고 있는데 엄마한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수가 네 남편 조심해. 뭔가 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지금 응급실 가고 있어. 아이고, 나 죽겠다. 나 죽어. 저는 갑자기 응급실로 가고 있다는 엄마의 전화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들만 집에 두고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갔죠. 허겁지겁 엄마를 보러 갔다가 의사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의사가 저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위세척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홍삼을 잘못 드신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저는 홍삼이라는 말에 응급실 한켠에 누워있는 엄마한테 가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내가 그놈 자식 경찰에 신고했다. 너도 이거 좀 봐.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 놀라서 저는 엄마한테 물었는데 울먹이면서 엄마가 보여준 영상에는 보고도 어이없는 영상이 찍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 놈이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는 걸 보고 집안에 침입하는 모습이 찍혀 있던 거였죠. 그제야 이 모든 게 계획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남편은 오전에 홍삼을 들고 엄마를 찾아갈 때 이미 싸구려 가짜 홍삼을 들고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먹겠다는 엄마한테 한 포를 까주는 척하면서 먹는 모습까지 전부 확인을 하고 갔던 거죠. 그렇게 엄마한테 싸구려 가짜 홍삼 먹여드리고 이혼 못한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빌다가 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는 가짜 홍삼을 먹고 엄마가 복통을 호소하길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영상에 찍혀 있었는데 얼마나 역겨웠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구급차에 실려서 나가자마자 남편 놈은 친정집 비밀번호를 익숙하게 누르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친정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이 한동안 혼자 계시는 엄마를 나서서 챙겼던 게 화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국 친정 부모님들 머리 검은 짐승인 줄도 모르고 사위 도왔다가 된통 당했던 거예요. 엄마가 홈 CCTV까지 보면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 남편 놈이 집에 간 이후로 계속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떠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했어요. 장모님, 몸은 괜찮으세요? 방금 보고 나갔는데 내가 금방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아니요, 홍삼 드셨는데 갑자기 힘이라도 솟나 해서요. 계속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힘이 좀 나냐고 물었던 거예요. 홍삼 하나 먹고 그날 바로 힘이 솟는 사람도 있답니까? 엄마도 그때부터 사위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느낌이 왔던 겁니다. 분명 홍삼에 뭐가 있으니까 묻겠지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응급실에 왔던 거죠. 그때 녹화된 영상을 보니까 남편은 익숙한 듯 들어와서 거실부터 안방을 뒤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엄마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쥐새끼처럼 집구석 들어오더니 결국 네 아빠 금덩이 훔쳐가려던 거였어. 내가 금고 사다 두자고 하길 잘했지. 안 그랬으면 눈 뜨고 코 베일 뻔했네. 안방에 그런 게 있었어? 네 아버지가 금으로 재테크한다고 하나씩 사모았는데 그 소리를 또 어떻게 듣고는 이 망할 놈이 집을 털어먹으려고 했네. 그제야 남편은 애초에 저희 엄마한테 용서를 빌러 갔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애초에 아버지가 생전에 금을 장롱에 모았다는 걸 알고 그걸 훔치러 갔던 겁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편은 또 경찰서에 체포된 거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친오빠를 불러서 엄마를 부탁하고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미 모든 홈 CCTV에 영상이 찍힌 걸 알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 뒤통수가 보였어요. 저는 가자마자 뒤통수를 치며 말했어요. 야, 네가 인간이야? 감히 처가댁을 털어?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데 너는 사람이 어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혼 못한다고 했잖아. 당신이 나 한 번만 용서해줬어도 이런 일 없었어. 어차피 이렇게 빈털터리로 쫓겨나느니 한탕 해먹자 싶었다고.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살자고 우리 엄마를 사지로 몰아? 그러고도 넌 무사할 줄 알았어? 내가 너 평생 콩밥 먹게 할 거야. 결국 못 훔쳤잖아. 금고 때문에 금은 구경도 못했다고. 웃기지 마. 그거 말고도 너 하나 쳐넣을 방법은 천지에 널렸어. 저는 그때 경찰서에서 남편의 밑바닥을 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는 사위놈이 하도 간절히 울면서 말하길래 정말 진심으로 뉘우쳐나 할 정도였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 모든 건 자신이 원하는 걸 손에 넣기 위한 연기였던 겁니다. 결국 전 남편은 제가 건 이혼 소송과 주거 침입 등 여러 죄목으로 또 한 번 재판을 받게 됐어요. 정말 이 사건으로 엄마한테 너무 죄송스러웠죠. 그래서 병원을 나오는 엄마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저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괜찮어. 걱정하지 마. 우리 딸이 다친 게 아니라 다행이야. 엄마는 네가 아니라 내가 당한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 난 그래도 내가 한번 대화를 해보면 너희가 잘 풀고 살까 싶기도 했어. 내심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었나 봐. 그런데 이렇게 당해보니까 정말 몹쓸 놈이야. 아빠 자격도 없는 놈이야.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정리해서 엄마 이렇게 만든 죗값도 꼭 받게 할 거야. 결국 남편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또 한 번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그리고 저와의 이혼도 긴 소송 끝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고요. 정말 긴 싸움이었지만 오로지 엄마와 아이들을 보며 버텼습니다. 정말 가정적이었던 남편과 이렇게 소송으로 더럽게 끝을 볼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잘못을 했으니까 벌은 달게 받아야겠죠. 잘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던 남편의 외침은 교도소에서 사는 인생이었나 싶을 만큼 허무하네요. 따지고 보면 그동안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했다는 일에 정말 가족을 생각했던 순간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이들과 저를 생각했다면 공금 횡령까지도 안 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이야 쉬쉬하면서 넘어가도 남편이 두 번째로 또 수감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 수군거림에 도망치듯 아이들과 이사간 것도 이유 중 하나랍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정 엄마를 모시고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이 사건 이후 혹시라도 또 찾아와서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집도 아예 옮겼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싶은 심정이었죠.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은 새 학교에 적응도 잘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주식과 도박은 정말 한 끗 차이라고 할 만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 도박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집안이 3대가 망한다고 하잖아요. 제 경우만 봐도 온 가족이 정말로 다 골로 갈 뻔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남편놈 실체를 알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막연하게 아빠를 찾고 매달리니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아빠가 부모라고 할 수 없죠.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천천히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언제라도 알게 될 일이라면 제가 하나씩 알려주려고 노력 중이죠. 정말 더 나중에 알았다면 어땠을지 끔찍합니다. 이제는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저까지 네 식구 과거는 잊고 잘 살아보려 해요. 그리고 이사한 집에도 홈 CCTV를 또 설치했는데 아이들만 두고 외출했을 때 종종 무슨 일 없나 보고는 합니다. 우리 집 억울한 일을 막아준 효자 가전제품인데 빼놓을 수 없지 않겠어요? 이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유행을 바라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